전 세계 폭염 속 한국만 예외라는 독일 환경운동가의 충격적 증언.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기후변화 전문 NGO를 운영하는 마르쿠스 호프만입니다. 20년 동안 환경운동을 해오면서 전 세계 기후 재난을 직접 목격했죠. 그런데 지난 여름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40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에 신음하며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지구 반대편 한국만큼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처음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지구에서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제가 직접 한국 땅을 밟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감동받기까지 했죠. 과연 무엇이 저를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시켰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지난 7월 12일 베를린의 기온은 연일 42도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시내 마리에노프 노인요양원을 방문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제 손등에 땀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폐를 태우는 것 같았어요. 또 한 분이 가셨어요. 오늘만 세 번째예요. 요양원 간호사 마리아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죠. 에어컨이 고장난 지 일주일째인데 수리비가 8,000유로나 나온다며 정부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을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전기 요금이 너무 비싸서 틀 수도 없고요. 마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77세 할머니가 침대에서 거친 숨을 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절약이 우선이냐, 사람 목숨이 우선이냐. 저는 복도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하루 150명, 이탈리아에서는 200명, 스페인에서는 300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고 있었어요. 그날 밤 새벽 2시, 저는 사무실에서 유엔 기후변화 보고서를 뒤적이며 절규했습니다. 커피는 벌써 5잔째,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그런데 한 문장이 제 시야에 확 들어왔어요. 냉방 인프라 최상 국가 대한민국 98.7점.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그저 삼성, LG 만드는 신흥국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진짜 선진국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죠. 말이 안 돼. 같은 지구에서 한국만 예외라니.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의심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정말 그런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3일 후 새벽 저는 베를린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표를 끊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심했어요. 공항 안도 찜통이었죠. 에어컨이 있긴 했지만 전력 절약 때문인지 거의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냉방이 당연한 권리라는 게 과연 진짜일까? 저는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과장된 보고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정부 차원에서 과대 광고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고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담요를 나눠주자 저는 어이없었습니다. 지금 이 더운 날씨에 담요라고?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저는 승무원에게 따져 물었죠. 그런데 승무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도착하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 말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엔 절대 믿지 않겠어. 저는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만약 한국도 유럽처럼 더위에 고생하고 있다면 그 허위 보고서를 CNN에 제보하겠다고 마음먹었죠. 12시간 30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뭐지? 왜 이렇게 시원해? 공항 안 온도가 독일 겨울 실내 온도 같았거든요. 저는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도 오히려 추위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승객들의 모습이었어요.
미쳤나? 밖은 36도인데 안에서 긴팔 셔츠를 입고 있어. 어떤 아주머니는 심지어 가디건까지 입고 있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택시 문을 열자마자 냉기가 확 나왔거든요. 마치 냉장고 문을 연 것 같았죠. 아저씨, 에어컨 좀 약하게 해주세요. 너무 추워요. 저는 몸을 떨며 택시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손님, 이게 약한 거예요. 더 세게 틀까요? 한국 여름은 원래 이래야 해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더욱 놀랐어요. 사람들이 지하철 안에서 자켓을 걸치고 있었거든요. 어떤 학생은 무릎 담요까지 덮고 있었죠.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이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저는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로비가 얼음장처럼 차가웠거든요. 직원들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저는 반팔인데도 춥다고 느꼈죠.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니 에어컨이 자동으로 가동되고 있었어요. 온도계를 보니 18도였습니다. 여긴 왜 이리도 당연하게 시원하지? 저는 문화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럽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다음날 오후 3시 저는 광화문 거리를 걸었습니다. 바깥 기온이 37도였는데도 사람들이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카페 테라스에서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분수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감탄했죠. 그런데 한 광경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환경미 화원복을 입은 60대 여성이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도시를 돌보는 천사 같았죠.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환경 전문가인데 잠깐 대화 좀 나눠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이정순이라고 해요. 이정순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흔쾌히 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분에게서 뭔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주머니, 이렇게 물을 뿌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물줄기가 사람 하나 살리는 거예요. 아스팔트가 너무 뜨거우면 시민들이 다니기 힘들잖아요. 이정순 씨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 철학으로 일하고 있다니요. 독일에서는 물 절약 때문에 이런 일 못해요. 정부에서 금지해요. 제가 말했더니 이정순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더위에 쓰러지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요. 저는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안 되죠. 사람이 먼저예요. 이정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그늘진 벤치에 앉았어요. 그때 이정순 씨가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아들이 대학생인데 여름에 아르바이트 하러 나가거든요. 그런데 길이 너무 뜨거우면 정말 위험해요. 작년에는 배달하던 청년이 쓰러진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물을 뿌리는 거예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냥 일이 아니라 시민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참 따뜻하네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더니 이정순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우리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가족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국의 냉방 문화가 단순히 기술이나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배려 정신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서울시청 13층 에너지정책과를 방문했습니다. 김민수 과장과의 인터뷰를 잡았거든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긴장했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김 과장님,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마르쿠스 호프만입니다. 아, 환영합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김민수 과장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바로 핵심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냉방 시스템을 구축했나요? 솔직히 믿기 어려워요. 김민수 과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냉방은 우리에게 사치가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이에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존권이라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나요? 서울시에만 무더위 쉼터가 1,200곳 있어요. 지하철역, 도서관, 복지관, 심지어 편의점까지 모두 쉼터 역할을 합니다. 김민수 과장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차양막은 3,000개 설치했고 살수차는 매일 200대가 운행돼요. 분무시설도 500곳에 설치했고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독일 전체보다 많은 숫자였거든요. 전기요금은 어떻게 감당하나요? 엄청날 것 같은데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김민수 과장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정부에서 여름철 전기요금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요. 한 달에 최대 24만 원까지요. 왜냐하면 사람 목숨이 돈보다 훨씬 중요하니까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LG, 삼성 같은 기업들이 개발한 인버터 기술, 친환경 냉매 기술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기업들이 만든 에어컨은 전력 소비는 30% 줄이면서도 냉방 효과는 오히려 50% 높였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는 정책이 완전히 사람을 향해 있네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유럽은 절약이 최우선이었는데 한국은 사람의 생명이 최우선이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직접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공항 문을 열자마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헉, 뭐야? 왜 이렇게 더워? 공항 안이 찜통이었습니다. 인천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죠. 사람들이 부채질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여기 에어컨 고장 났나요? 저는 안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절전 때문에 온도를 28도로 맞춰놨어요. 직원의 답변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니 더욱 끔찍했어요. 사람들이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절약이 미덕이죠. 참는 게 일본 정신이에요. 옆에 앉은 셀러리맨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는 시부야의 한 라멘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가게 안 온도가 라멘 국물보다 더 뜨거웠거든요. 이거 먹을 수 있나?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파서 라멘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정말 먹다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으악, 너무 더워서 숨을 못 쉬겠어요. 저는 일어서려다가 휘청거렸어요. 어지러움이 심했거든요. 옆 테이블 할아버지도 힘들어하고 있었고 어린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사장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이러다 다 죽겠어요. 제가 간절히 부탁했더니 사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요.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와요. 그리고 정부에서 절약하라고 하니까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나라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일본도 경제 선진국인데 이런 상황이라니요. 호텔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비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객실은 답답했죠. 에어컨을 틀어도 28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한국이 정말 천국이었구나. 저는 침대에 누워 한숨을 쉬었습니다. 3일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소리쳤어요. 아, 정말 살았다. 이게 천국이지. 시원한 공기가 제 폐 속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살아난 기분이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물었어요. 일본 다녀오셨어요? 어떻던가요?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광화문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분수대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 벤치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는 어르신들, 카페 테라스에서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이런 게 진짜 선진국이지.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정순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물을 뿌리며 일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주머니, 저 다시 왔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어머 독일 기자님, 일본은 어떻던가요?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정순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거죠.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니까요.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GDP나 경제력으로 측정할 수 없는 나라예요. 사람의 마음이 따뜻한 진짜 선진국이에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2달 후 저는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192개국 대표들 앞에서 기후변화 특별 발표를 하게 되었거든요. 제목은 한국에서 배운 진짜 선진국의 조건이었어요.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 환경운동을 해온 마르쿠스 호프만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올여름 저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유럽이 폭염으로 신음할 때 한국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았거든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한국은 냉방을 사치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더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저는 서울시의 무더위 쉼터 1200곳, 차양막 3000개, 전기요금 지원 정책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정순 씨와의 만남을 소개했어요. 한국에는 이정순이라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물줄기가 사람 하나 살린다며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었어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시민을 향한 사랑이었죠. 청중석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사람을 위해 쓰는 국가 철학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완벽하게 실현한 나라예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후재난 시대에 인류가 반드시 배워야 할 미래의 모델입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5분 동안 계속됐어요. 발표 후 복도에서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한국을 단순한 냉방 강국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 강국이라고 부르겠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가장 뛰어난 나라였죠. 지금도 유럽은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명확한 해답을 알고 있어요. 한국처럼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을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단한 나라인지 아시나요? 저는 독일 사람이지만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이 사랑하게 됐어요. 한국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희망의 나라입니다. 기술과 인간애가 완벽하게 조화된 21세기 진정한 선진국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